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며칠 지난 뉴스지만 참 개그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어서 뒤늦게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달 30일에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회주의 개헌저지투쟁본부 위원장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름부터 웃기죠. 사회주의 개헌저지투쟁본부랍니다. 그 본부에 이제 왕년의 운동권 출신들인 이재호 상임고문, 김문수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정알못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사실을 이때 알았습니다. 언제 이분은 또 언제 복당했습니까? 예. 아무튼 참 뭐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트리오가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한다는데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웃었어요. 이름부터가요. 예. 그런데 이 김무성 사회주의 개헌저지투쟁본부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발언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속에 숨어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카알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에 비춰 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우파 대표 정당인 한국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이를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굉장히 틀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건 중요해서가 아니고 좀 웃겨서 그런 것도 있는데, 듣다가 좀 짜증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김용민 PD님의 훌륭한 성대모사로 함께 웃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철진한 색깔 공세를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는데, 김무성 씨가 한 말 중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카알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이다라는 대목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마르크스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딴 헛소리하면 그날로 매장당합니다. 헛소리도 어마무시한 헛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진주 경상대 경제학과의 김공혜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바로 여쭤봤어요. 김공혜 교수님은 우리나라 젊은 학자 중에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로 제일 뛰어난 학자로 꼽히시는 분이시고요. 한국에서 그 자본론을 번역하신 김수행 교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르크스 자본론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전화를 드려서 저는 마르크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본 기억이 없는데 마르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없죠. 완벽한 헛소리예요. 라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학문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멍멍이 소리인데 김무성이 저딴 헛소리를 하는 이유를 김공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 원래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맨날 종북 타령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종북 타령이 잘 안 먹히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김일성 개새끼 해봐 이게 안 먹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장의 지존으로 꼽히는 마르크스를 다시 꺼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빨갱이다 한마디 하면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젠 조금 더 고상하고 복잡하게 시민들을 속여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가치설 이런 어려워 보이는 학문적 용어를 꺼내서 자기 말에 뭔가 있는 척 사상공세를 펼친다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그다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피하고 싶은 건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주의보다도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은 중세 봉건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 봉건제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중세 봉건제도에 비해서 경제학적으로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고도로 발달을 해서 완전 경쟁 비슷한 게 이루어지면 어떤 물건의 가격은 반드시 하나로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소주 한 병을 2,000원에 팔고요. 바로 옆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소주 한 병을 4,000원에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물일가 상태가 아닙니다. 물건은 똑같은 소주 한 병인데 가격이 한쪽에서는 2,000원, 한쪽에서는 4,000원 이렇게 두 개로 형성이 돼 있죠.
이건 일물 이가 상태인 겁니다. 물건 하나에 가격이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을 사이에 왕래가 가능하고요. 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다면 이 일물 이가 상태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경우라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소주가 2,000원인 곳에서 소주를 잔뜩 사요. 그리고 옆 동네로 가서 그걸 4,000원에 팝니다. 개이득인 거죠. 무조건 2,000원이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다 이 짓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00원 하는 가게에는 소주 사겠다는 사람이 왕창 몰려듭니다. 당연히 소주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죠. 반대로 옆 동네에서는 4,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러면 당연히 소주값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격은 결국 2,000원 하던 건 오르고 4,000원 하던 건 내려서 3,000원 언저리쯤에서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진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요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A 마을에서는 소주가 2,000원, B 마을에서는 소주가 4,000원인데 A와 B 마을 사람들을 이동을 못하게 막아요. A 마을 사람들은 B 마을로 못 가고 B 마을 사람들도 A 마을로 못 옵니다. 이러면 일물 이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 사이에 왕래만 자유롭게 트면요. 누가 4,000원짜리 소주 먹겠냐고요. 조금 걸어가서 다 2,000원짜리 소주 파는 곳으로 몰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교통이나 인터넷 정보망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뭐 일물 이가도 있고 일물 삼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사이에 왕래만 자유로우면은요. 반드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형성됩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 해보면 물건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인터넷에서는 왕래가 무지 자유로우니까요. 이 쇼핑몰 이용하는 것하고 저 쇼핑몰 이용하는 것하고 그냥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가격이 이제 거의 붙어버리게 돼요. 조금이라도 싼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기 때문에 일물 이가, 일물 삼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자유로운 왕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 이거는요. 일물 일가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원칙은 일물 이가나 일물 삼가 같은 비효율을 없앤 자본주의의 굉장히 큰 쾌거 같은 겁니다. 이게 공건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상당히 진일보한 대표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세에는요.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노동의 대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농부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벌어요. 이 마을 영주님이 되게 착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토지도 비옥합니다. 그런데 반대 마을에 사는 농부는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는데 10,000원밖에 못 법니다. 이러면 농부들이 10시간 노동한 대가인 가격이 두 개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A 마을에서는 10시간에 10만 원, B 마을에서는 10시간에 10,000원. 일물 이가가 돼버리죠. 그런데 중세 때만 해도 이 일물 이가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물 일가는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세 봉건사회라는 건 영주가 지배하는 일종의 지배 커뮤니티 같은 거여서요. 농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가격이 일물 이가, 일물 삼가 이런 식으로 영주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무너뜨린 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중세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민중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옮기는 건 중세 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내가 이 공장에서 일할 때는 10시간 일하고 10,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옆 공장에서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유지가 안 됩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자유롭게 공장을 옮겨 다닐 수 있다면요. 그러면 다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는 곳으로 노동자가 몰리죠. 이러면 아까 소주 한 병 가격이 3,000원쯤에서 일물일가로 형성되듯이 노동자들의 월급도요. 똑같은 노동을 하는 한 얼추 한 10시간에 5만 원 정도로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은요. 사회주의 빨갱이 사상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소주 2,000원, 저 마을에서 소주 4,000원,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유롭게 이동하게 만들고 시장 경제로 풀어봤더니
이게 하나의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건 저 공장에서 일하건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원칙 같은 거라는 겁니다.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거죠. 실제로 마르크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무성이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다는 대목을 한번 들고 와 보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성취인 거여서 일물일가의 원칙이라는 게요. 마르크스처럼 평생을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데 바친 사람이 이걸 찬양했을 리가 없었다는 거죠. 김무성 이야기가 얼마나 헛소리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일종의 국제규범 같은 거예요. 1951년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바로 이 남녀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한 조약을 지금도요, 무려 173개국이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173개국이 다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ILO의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한국도 비준을 했어요. 1997년에 이 조약을 비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보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으로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7년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님께서도 직관적으로 들으시면서 몇 년인 게 궁금하시죠? 1997년이에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삼은 김무성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보스로 모셨던 사람이죠. 김영삼 대통령의 가방모찌라는 설도 있어요. 뭐 설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떤데 저는 그냥 가방모찌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가방모찌 출신이었고 1997년에 김무성 씨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김영삼 내각에 참여해서 내무부 차관이었죠. 1993년에는 민정수석 비서관 지냈죠. 당신이 그렇게 모셨던 대통령 YS가 비준한 게 바로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었다고요. 그러면 김무성 씨도 마르크스 사상 추종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이미 헌법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건 대부분 OECD 국가 상위 그룹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아베도요. 2015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도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러면 이제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다룰 때 김무성 씨하고 전혀 반대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무성 같은 무식한 자들은 마르크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자본의 반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 노동을 한다는 걸 전제로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을 500만 원을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일물 이가의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죠. 요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왕래만 자유롭게 해지면 일물 이가 현상은 절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억지로 막아놓은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도록요. 이러니까 지금 일물 이가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막 올라서 양쪽 다 500만 원을 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주가 이 마을에서 2,000원, 저 마을에서 4,000원입니다. 이 일물 이가 현상이 해소되는 방식은 2,000원 하던 소주가 4,000원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얼추 3,000원쯤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4,000원 하던 건 내리고 2,000원 하던 건 오르는 거죠. 아, 그럼 고임금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500만 원 받는 사람과 150만 원 받는 사람이 동일 노동을 전제로요. 동일 임금을 적용을 하면 양쪽 다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임금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한 번 오른 임금이 잘 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얼추 생각해봐도
그 하방 경직성을 감안해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면 500만 원과 150만 원의 임금은 양쪽 다 500을 받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얼추 한 350이나 400쯤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면 제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곳은 자본이 아닙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필연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현실에서 가장 잘 적용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연대 임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를 현실화하는데요. 이게 왜 연대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대기업 노동자들의 연대의식, 내가 더 양보하겠다. 이게 제일 필요했었던 거예요. 스웨덴이 연대임금제를 도입한 게 1951년인데요. 이때 대기업 노동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 스스로가 앞으로 당분간 우리 임금 인상 거의 동결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서요. 그리고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도록 자본과 협상을 벌이죠. 당시 스웨덴 노조의 제안이 이거였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임금을 자제하겠다. 이거 어마무시한 선언이거든요. 예.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자본은 대신 노조에게 고용 안전을 보장하고 고율의 법인세를 내서 국가의 복지를 강화하자. 그리고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자. 이 대타협을 1951년에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기업 노동자들을 설득하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갱이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대기업 노동자들의 마음도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그분들 무슨 어마무시하게 귀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내 월급 올라갈 것 줄이라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시되면 필연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정의 양보가 필요하고요.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양보하는 대신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을 하면 내 자식들이 사는 세상이 훨씬 평평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노동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종북 타령하다가 안 되니까 마르크스까지 이제 김무성 씨가 끌어오던데, 뭐 님들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라고 하십시오. 뭐 사회주의, 헌법, 개헌저지, 투쟁본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외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며 이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느냐를 구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종북 타령은 이제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복지국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말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하여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씌우기 바쁜 우리의 보수 정치인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불성실하기까지 하다. 남을 비난할 땐 말이죠. 그 공격이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데나 마르크스 붙이고 종북 붙이고 하니까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황당한 겁니다. 그냥 막 던지기 바쁜 자유한국당 참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4월 14일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이곳에서 이완배 기자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